네, 안녕하세요. 밤토끼입니다. 아, 대략 한 달 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다들 잘 지내셨죠? 저도 그동안 잘 지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근데 여전히 시간과 불안에 쫓기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전보다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어느덧 벚꽃도 다치고 이제 곧 여름이 들이닥칠 것만 같은 날씨네요. 다들 체력 관리 잘하고 계시죠? 오늘 오랜만에 들고 온 이야기는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사실 단종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슬프고 고독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영화여서 그런지 이게 끝나고도 전 뭔가 이렇게 따뜻함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추후에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로지 단종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번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그럼 오늘 단종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늘 결과를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누가 승리했고 누가 권력을 쟁취했는지, 그 명확한 사실들만이 사초의 앞줄을 차지하죠. 하지만 그 기록의 행간에는 차마 다 적지 못한 시간의 질감이 고여 있습니다. 그날의 습했던 공기, 누구에게도 닿지 않은 혼잣말, 그리고 기록되지 못한 왕의 미세한 눈떨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는 모든 것이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서늘하고 텅 빈 잔상을 남깁니다. 단종의 이야기 역시 그렇습니다. (1452년 5월) 조선의 제5대 왕 문종이 승하합니다. 재위 기간은 고작 2년 3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겨우 12살이 된 세자가 그 거대한 왕자에 홀로 앉습니다. 단종. 문종은 떠나기 전 홀로 남겨질 어린 아들을 위해 견고한 울타리를 세워두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이들이 왕권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길 바랬죠. 실제로 단종 즉위 이후 국정의 실질적인 운명은 이 노련한 대신들의 손에 맡겨집니다. 어린 왕이 직접 감당하기엔 조선이라는 나라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법 안정적인 구조였습니다. 보좌하는 대신이 있고 정해진 질서대로 움직이는 조정.
하지만 이 견고해 보이는 성벽에는 치명적인 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체제는 안정을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잉태합니다. 왕이 어릴수록 그 균열은 독처럼 조용히 퍼져나가기 마련이죠. 기록 속의 단종은 성품이 온화하고 조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칼바람 부는 정치판을 힘으로 눌러버릴 유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자는 존재하지만 그 자리를 실제로 움직이는 손은 따로 있는 기묘한 풍경, 그리고 그 풍경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던 차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 그리고 단종의 숙부입니다. 그 또한 왕실의 중심에 있었고 정치를 움직일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 시기의 기록에는 그가 노골적인 충돌을 일으켰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김종서 세력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 인사를 주도할 때 소양대군은 그 구조 안에서 조용히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세상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풍 전야의 긴장 속에서 가장 취약해지는 곳은 항상 같습니다. 이름뿐인 최고 권력자. 그러나 실제 권력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는 존재. 단종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이었고 모든 결정은 그의 이름으로 내려졌지만 그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소년의 의지가 얼마나 담겼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1454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모든 비극의 조건은 완벽하게 갖춰진 해. 저울 위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은 늘 예상보다 잔인하게 찾아옵니다. (1454년으로) 가는 길목. 조정의 공기는 겉보기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함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기묘한 정적에 더 가까웠죠. 누군가는 이 정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고, 누군가는 이 정적을 깨트릴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노리던 차가운 시선의 주인공, 수양대군입니다. 그는 단순한 종친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기질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평가받던 인물이었으며 무예에 능하고 사람을 끄는 기질이 남달랐습니다. 반면 어린 왕 단종은 너무나 온유했습니다.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실질적인 국정은 고집 센 노신 김종서의 손끝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수양대군에게 이 풍경은 어떻게 비쳤을까요? 조카를 보자 하는 중신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왕권을 가로챈 오만한 권신들의 전횡이었을까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죠. 훗날 역사를 뒤흔들 책사 한명회, 그리고 거구의 무사 홍윤성 같은 인물들이 수양의 그늘 아래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조정 내부에서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건 인사권이었습니다. 누구를 어떤 자리에 앉힐 것인가? 그건 곧 누구의 힘이 더 강한가를 증명하는 가장 노골적인 수단이었으니까요. 김종서의 세력은 수양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방어벽을 쳤지만 수양은 그 벽의 틈새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갔을 수많은 밀담과 서늘한 시선들, 역사는 그 디테일을 다 적지 못했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심리적인 내전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 사이에서 13살이 된 단종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근정전에 나가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아버지가 남긴 글을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내리는 결정들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자신의 양옆에 선 대신들과 멀지 않은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숙부 사이의 거대한 균열. 그 균열이 커질수록 소년왕이 더 서 있을 자리는 점점 좁아져만 갔습니다. (1453년) 10월이 다가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릴 것 같은 서늘한 가을밤. 수양대군은 마침내 결심을 굳힙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은밀한 대화는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이 기묘한 정적을 단칼에 베어버릴 차가운 칼날뿐이었죠. 조선 정기 권력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그 거대한 사건. 계유정난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1일) 기록은 이날을 계유정난이라는 네 글자로 박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의 기록 안에는 수개월에 걸쳐 쌓아온 긴장과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건 선택이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조선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사건은 갑작스럽고 단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당시 조정의 중심이었던 김종서. 수양은 철퇴를 든 무사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을 급습합니다. 그날 밤의 움직임은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김종서는 쓰러졌고 그와 가까웠던 대신들 역시 연이어 목숨을 잃거나 유배됐습니다. 단 하루 사이에 권력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어제까지 조정을 호령하던 노신들은 사라졌고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이 과정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치밀하게 준비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은 수양대군 손아귀에 들어왔고 주요 결정은 이제 왕의 초서가 아닌 수양의 집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단종입니다. 형식상 그는 여전히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유정난 이후 그 자리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기둥들이 단 하룻밤 만에 뽑혀나갔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자신을 위협하던 숙부의 세력이었으니까요. 기록은 이 과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로 보여줄 뿐이죠. 권력이 누구에게 갔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이어졌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 단종이 감내해야 했을 공포와 고독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권력을 움직이던 중심이 바뀌는 상황. 이 변화가 소년에게 어떤 체감으로 다가왔을지는 오직 상상의 영역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왕위는 유지되었으나 그 왕위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개유정난 이후 2년, 1455년 6월, 단종은 결국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기록에는 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과정이 진정으로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해석이 오고 갑니다.
분명한 건 이 시점에서 권력의 중심은 이미 수양대군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양대군이 즉위하여 조선 제7대 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더 이상 왕이 아니게 됩니다. 그는 상왕으로 불리다 이내 노상군으로 강등됩니다. 이 호칭의 변화는 단순한 이름의 교체가 아닙니다. 왕이라는 절대적인 지위에서 한 명의 왕족으로, 그리고 정치적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노상군이 된 단종은 여전히 한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임 왕이 수도에 남아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권력자들에게 늘 불안한 변수였습니다. 그 불안은 결국 1456년 성산문과 박팽년 등 이른바 사육신이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면서 현실이 됩니다. 사건은 피해 숙청으로 끝이 났고 단종은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조정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는 것. 단종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격리하기로 한 것이죠. 이제 소녀는 정등 궁궐과 한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향하게 된 곳은 한양이 아니었습니다. 첩첩산중, 거친 물줄기가 가로막은 강원도 영월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의 길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당시의 교통 여건으로는 며칠을 꼬박 걸어야 하는 고된 여정이었죠. 그 여정이 어떤 분위기였을지 기록은 침묵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이동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었다는 점입니다. 한양은 권력의 상징이었고 영월은 그 반대편에 있는 절의 고도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소년왕의 발걸음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청룡포. 서쪽은 험준한 절벽으로 가로막혀 있고 남쪽과 북쪽, 동쪽은 깊은 강물이 휘감아 도는 곳. 이곳은 섬이 아니되 섬과 다를 거 없는 천혜의 유배지였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서는 누구도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고립된 공간이죠. 노상군이 된 단종은 이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청룡포에서의 생활은
정막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일정한 인원이 그를 감시했고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왕이었던 소년이 정취를 잊고 오직 흐르는 강물과 서 있는 소나무만을 바라보며 보내야 했던 시간들. 기록은 그 시간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머물던 처소와 그를 둘러싼 지형을 통해 우리는 그 고립의 깊이를 짐작할 뿐입니다. 청룡포는 조용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상황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세조의 권력이 공고해졌고 단종의 보기를 바라는 목소리는 거듭된 숙청으로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가 정치적 불씨가 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는 그를 내세워 다시 칼을 뽑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권력의 심장부를 자극했습니다. (1457년의) 여름, 영월에 큰 홍수가 납니다. 청룡포가 물에 잠기자 단종은 영월 관하 객사인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고립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의 그림자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치 구조 안에서 완전한 안정이란 불확실한 요소가 완전히 사라질 때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단종은 세조에게 있어 마지막 남은 반드시 지워야 할 불확실한 요소였습니다. 청룡포의 소나무 숲에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어린 소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한양을 그리워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이 고요함이 영원하기를 바랬을까요? 역사는 그의 내면을 적진 않았습니다. 다만 영월의 차가운 물줄기만이 그 모든 진실을 삼킨 채 묵묵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긴 고독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57년 10월) 단종의 삶은 영월에서 끝을 맺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냉혹할 정도로 짧습니다. 사사, 왕이 내린 사약을 받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17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작이었을 나이에
소녀는 조선의 왕이었던 기억을 뒤로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을지에 대해 여러 야사와 전설이 전해집니다. 사약을 들고 온 관리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해 울었다는 이야기, 혹은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떠했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후의 시간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 시작해 노상군으로 그렇게 저물어간 짧은 생애는 영월의 흙 속으로 묻혔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흐름은 단순하고 결론은 분명하죠. 하지만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자 조용히 묻혀있던 그 이름이 다시 불리기 시작합니다. 숙종대에 이르러 그는 비로소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고 왕으로 복권됩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는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위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해석이 바뀐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정리되는 비정한 과정으로 보였던 그 삶이 훗날 사람에게는 지켜주지 못한 소중한 가치와 안타까움으로 다시 읽히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단종의 이야기는 두 번 남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아픈 기록과 죽어서 다시 살아난 기억의 기록으로 말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입니다. 단종. 그 이름은 이미 끝난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다르게 읽히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영월의 청룡포, 거기에서의 흐르는 강물은 지금도 여전히 굽이쳐 흐릅니다. 그 물줄기는 혹시 알고 있었을까요? 그 옛날 이곳에서 한 소년이 보냈던 지독한 고독과 그가 흘렸을 기록되지 못한 눈물의 의미를 말입니다. 단종의 이야기였습니다.